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새로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을 같이 할 책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 해부라는 책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이 책은 이제 저 수업을 들었었던 제자분께서 외국 영화과에서 공부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그런 시나리오 작법서라고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존 트룹이라는 이 저자가 이제 외국 시나리오 이 작법계에서 유명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소개받게 됐는데, 저도 읽어봤을 때 뭐 이제 몇몇 책들은 이제 굉장히 시나리오 작법서라고 해도 우리가 뭐 흔히 보던 이야기 혹은 뭐 와닿지 않는 이야기, 적용 불가능한 이야기, 적용하기 좀 힘든 이야기. 이 책은 내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신선하고 유용한 점들이 많고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 진행해 가면서 점점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대가가 되기 위한 22단계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이야기 공간, 시간, 전제, 이야기 구조와 핵심 7단계, 캐릭터, 도덕적 논쟁, 이야기 세계, 상징의 연결망, 플롯, 씬의 엮기, 씬 구축 및 조화로운 대사,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이야기 공간과 시간 챕터 1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일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지만 좋은 글을 쓰는 것, 좋은 스토리텔링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것,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의 달인이 되고 싶거나 혹은 직업적으로 그런 달인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항상 거대한 장애물을 맞이하게 되죠. 인생의 어떻게와 왜를 보여주는 작업은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어떻게와 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그런 주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이해를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옮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좀 어렵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 이 장애물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장애물은 이야기를 논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클라이막스, 상승행위, 뭐 점진적 얽힘, 뭐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쓸 때 점진적 얽힘인가 뭐 상승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해요. 사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지점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아내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전적인 이야기 기법의 용어,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훌륭한 이야기를 쓰는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법서를 공부를 따로 하시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작법서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글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작법이라는 건 실습이잖아요. 우리는 실습을 같이 하면서 이 작법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습이 됐을 때나 유용한 것이 작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고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중에 봤을 때 다 고쳐져야 될 글이라도 무언가를 쓰면서 작법을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산막 구조를 공부하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산막 구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요. 다른 것이 없다면 산막 구조도 필요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 없냐라면 이 산막 구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1화 구성의 스토리텔링에 귀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자에 담은 부품 조각들처럼 그런 것들을 모아둔 것에 불과한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와 수업하는 분들에게도 구조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는데 이 구조를 한참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모으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경지? 그 순간이 왔을 때부터가 이제 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기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상자에 담긴 부품만으로 부품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고 제각각 떨어져서 어떨 때는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커지기만 하거나 관객을 산발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설득하는 에피소드로 모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막 구조나 구조에만 집중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장애물은 관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팔리는 시나리오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는 인기 있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봤던 영화들을 조립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독창성이 없다는 거죠. 영화를 많이 보고 레퍼런스를 많이 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영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가? 10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이야기는 유기적이다. 일단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스토리텔링의 기술이 또한 필요하다. 아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 기술에만 의존했을 때 훌륭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기술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스토리텔링의 기술은 여러분이 어떤 장르나 매체를 쓰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유기적인 글쓰기 과정을 하게 되면서 이 내용을 풀어간다는 건데, 즉 여러분이 애초에 가졌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플롯과 캐릭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버물러졌을 때 좋은 이야기가 나타난다. 유기적이고 성장하는 이야기, 그 다음 스토리텔링의 여러 기법을 활용한 것들, 두 개가 합쳐져서 플롯과 캐릭터를 발전시켜서 채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로서 훌륭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꾼이 맞이하는 난관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간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저 수없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건 기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구축해 나가야 돼요. 그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나 그 스토리는 또한 관객들이 보기에는 유기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술적이라는 것과 유기적인 것, 내가 어떤 조합을 한 것과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자유롭게 혼재되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구조라는 것을 통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모든 과정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를 기계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넣지만 관객들이 보기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등장인물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더라도 등장인물이 자기 자신답게 꼭 그래야만 하는 사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매우 수준 높은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작가들은 운동선수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운동선수는 마치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쉬워 보이죠. 운동선수들도 자기 종목의 기술들을 완전하게 통달하게 돼서 내가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을 보면서는 점프를 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술의 경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작가들 또한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오직 그 작품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작법서에서 하는 말은 기술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공부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다. 기술이 완벽해졌을 때 기술을 숨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기술만을 공부했을 때는 또 이게 기계처럼 이렇게 구조를 짠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좋은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지다라는 점에서 목표를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화자와 청자예요. 자, 이야기라는 것을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 일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다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세 개의 요소가 있어요. 일단 화자, 청자, 그리고 말해진 이야기라는 요소가 있죠. 그러면 화자라는 것은 이 역할을 담당한 인물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야기란 작가가 관객과 벌이는 언어적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강렬한 순간을 선택하고 연결하고
축조하면서 관객들과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청자, 즉 관객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강렬해 보이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허구이지만요. 그래서 좋은 스토리텔링이란 어떤 삶에 있었던 일을 그저 관객한테 전하는 데 그치면 안 돼요. 청자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사실 있었다는 것을 전하려면 다큐멘터리가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실을 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주도적 아이디어는 의견의 형태여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봄 다음에 여름이 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런 식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는 그 삶을 관객이 직접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신선함과 새로움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관객이 본인이 삶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게끔 이렇게 짜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스토리텔링을 만나면 관객은 그 순간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돼요. 그 순간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인물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를 관객이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이야기들은 관객에게 어떤 형식적 지식, 그리고 감정적 지식, 그걸 합쳐서 지혜라고 하는 영역이 되죠. 이것들을 실제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온다. 이건 지혜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나 그런 접근은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관객들이 삶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언어라는 게임을 통해서 창조해야 된다. 그러면 작가는 언어라는 게임을 통해서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일종의 퍼즐을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풀어볼 만한 요소를 던져주는 거예요. 작가가 퍼즐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된 캐릭터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관객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는 감추는 것. 정보를 보류하거나 숨기는 행위들은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한자리에 푼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들을 정도로 숨기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느 정도 흘릴 것인가, 어느 정도 보여줄 건가가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로 인해 관객들이 저 인물은 어떤 사람이지? 왜 저런 일을 하지? 어떤 장애물을 가지게 되지? 왜 저렇게 하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오늘 챕터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인데 관객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거리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관객이길 포기하는 거고 누군가가 나의 관객이길 포기시키는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은 이야기가 가진 감정 측면, 삶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감정의 측면, 그 다음 사고의 측면, 퍼즐을 맞춰서 어떤 정보들을 맞춰보는 것, 이 감정의 측면과 사고의 측면 이 두 개를 다 좋아하는 게 관객이라는 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작가들은 감정의 측면과 사고의 측면을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이 두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쓰실 때 내가 너무 사고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감정의 측면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감정의 측면과 사고의 측면, 정보를 어떤 식으로 흘려주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왜 필요하냐?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쓸 때 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관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더 좋은 이야기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을 시작했고요. 이 책은 약간 다른 작법서들에 비해서 신선하리만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